야, 그 교재가 이 겨울나들이라는 소설이야. 근데 이 소설을 보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봐. 내용 확인 문제는 좀 나중에 보고. 자, 1번을 보면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오지, 그지? 네. 자, 나는 삶에 대한 허탈감을 자, 봐봐, 얘들아. 허탈감을 속에서, 허탈감을 지워라, 얘들아. 허탈감 속에서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고 나오고. 2번 남편은 나가 혼자 여행을 떠나겠다는 것에 신기해한다는 말이 나오고. 나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고. 4번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북해하고. 5번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불치병으로 여기며 모시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소설 안 읽으면 못 푸는 문제지? 맞지? 자, 아무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설을 좀 봐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죠? 예, 겨울나들이라는 소설인데 얘들아 이게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선생님이 작가 뭐라고요? 작가. 이게 작가에 대한 인식이 좀 돼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이효석이라는 소설가가 나오잖아? 가만. 앞에서 우리가 내일꽃필물의 작가가 누구야? 이효석이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작가의 작품 세계가 나름대로 중요해요. 다 100% 모든 작가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작가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작가들만 한번 우리가 자 한번 소설가의 작품 세계 소설가의 뭐? 작품 세계. 작품 세계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먼저 앞에서 공부했던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나오잖아, 그지? 네. 자, 이 이효석이라는 작가는 앞에 주 넘어가서 이효석이라는 필기하면 되겠지, 그지?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이 이효석이라는 작가는 원래는 초기에는 동반자 작가라고 해서 사회주의와 관련된 거였는데 그 작품은 지금 뭐 사실 순위 나올 일 거의 없고 메밀꽃 필 무렵이야. 메밀꽃 필 무렵, 산, 뭐 물레방아, 뭐 이런 물레방아 이효석이 아니지. 자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작품들이 다 뭐가 되냐면 얘들아 자연 뭐라고요? 자연. 자연과 삶이 서로 연관돼 있다라는 사실에 연구되죠. 그래서 뭐 자연 속의 삶이다 라는 말 하는데 이 자연과 삶이 연관됨으로써 이 자연이 이 삶에 대해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아니라 이 삶에 대해서 서정적인 분위기 뭐라고요?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서정적이란 말은 주로 뭐 사랑 이야기라든가 뭐 말인지 알겠어?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거지. 이효석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데 낭만주의는 뭐와 반대말이냐면 사실주의와 반대말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잘 들어봐야 되나? 여기서 낭만주의는 사실주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인구 밀집이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뭐냐면 아니라 첨예한 갈등이 그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겠어?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낭만주의는 뭐냐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 소수의 인물만 등장하게 되고 거의 뭐야, 갈등은 없거나 거의 미약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방금 전에 읽었던 메밀꽃 필 무렵도 뭐야, 과거 옛 여인과의 추억이 유일한 갈등이지 맞습니까? 그건 어떤 이렇게 절박하거나 아니면 긴장감 넘치는 갈등은 아니잖아,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효석은 바로 이제 이런 소설을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요 소설가인 여기 겨울나들의 작가인 박완서라는 작가가 나오잖아. 이 박완서는 딱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뭐냐면 분단문학. 뭐라고요? 분단문학. 이 분단 소설 또 분단 문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전후 소설, 전후 문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는 전쟁, 그다음에 분단 이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순을 그리고 있는 거야. 알았어? 이걸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 사람은 여성 소설을 그려요.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어떤 차별 의식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분단 문학이나 전후 문학이 이게 9개라면 여성 소설은 1개 정도로 분단 문학이나 전후 문학이 압도적인 형태를 지녀요.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일단 전쟁에 대한 체험, 이 분단으로 인한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겨울나들이도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여기는 시어머니야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을 서술하고 있어요. 알았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성 소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성 우월주의사, 지금은 페미사회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좋았던 시절이죠. 자 남성 우월적 시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도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여성의 고뇌. 오케이?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 대한 서술들이 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니?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여기 나온 김에 쭉 한번 필기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교재 1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만무방에서 김유정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소설가가 나와요? 네. 여러분 김유정은 일단 봄봄 뭐 이런 소설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이 김유정의 소설이 나오는데 김유정의 소설은 일단은 뭐 만무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김유정의 소설은 농촌 소설에 해당이 돼요. 일단은 농촌 소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 소작인의 가난 이해가 됐어? 이거 이해가 됐어. 김유정 소설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농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농촌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케이? 이 농촌 문제가 결국은 이퀄 소작인의 가난. 가난, 이 가난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얘라 수탈. 그러니까는 도지라고 그래가지고 땅 빌리는 돈 있지 않았습니까? 땅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라든가 과도한 세금이라든가 빚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농민의 모습을 다 그리고 있는 거야. 알았지? 마찬가지로 뭐 봉범이나 동백꽃도 결국 마름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소작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불안감을 보여주는 게 김유정 소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유정 소설은 봉범이나 동백꽃뿐만 아니라 금따는 콩밭에서도 주로 뭐냐면 주로 현실 감각이 없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현실 인식이 없는 인물이 등장을 함으로써 감각이 없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해학적이기도 한데 이 만무방은 해학적이기보다는 졸라 슬퍼요. 자기 눈의 별을 훔쳐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있거든요. 자기 눈을 훔쳐요? 자기 눈의 별을 훔친다고 너를 훔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훔쳐? 가르쳐줘. 자 됐어? 네. 그리고 17페이지 넘어가면 이순원의 19세가 나오는데 얘들아 이순원의 19세는 작가로 안 할 거고 내가 이걸 뭘로 할 거냐면 얘들아 성장소설이라는 걸로 할 거야. 뭘로 할 거라고? 성장. 아니다. 야 이거 갈래별은 작품 나올 때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줄게. 알았지? 네. 오케이. 자 이건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이 오 한참 넘어가네요. 그쵸? 예. 별것도 아닌 작품인데 윤은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3페이지에 자 윤은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윤은길이라는 사람은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얘가 소시민 소설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소시민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한테 이게 소시민이라고 하는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오는데 소시민은 이 사람들은 일단 뭐냐면 얘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프랑스어로는 뿌띠 부르주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넌 지금 팔에다 뭐 한 거니? 민수야 팔에다 뭐 문신한 거니? 낙서한 거니? 학원에 오기 전까지 멀쩡했던 것 같아. 방금 그런 거니? 민서야? 네? 네가 그런 거니? 현수가 그런 거니? 제가 해요. 애 팔에다가 왜 그런 짓을 해? 응? 현수 선배들한테 맞고 싶어요? 가령 조현철이나 이런 애들한테? 자, 쫄기. 자, 이 소신은요 물질적으로는 그닥 부유하지 않아. 부유하지 않아. 그렇다 가난한 것도 아닌데 일단 부유하지 않아. 가난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적으로는 결국 뭐냐면 얘라 기본적인 자존심. 오케이 철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주의. 플러스로 가서는 개인주의, 마이너스로는 이기주의. 에 빠져 있는 종족들이 바로 소심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기주의와 자존심 여기다 돈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자기네 부동산 값만 올려주면 북한 사람도 보는 강남 주민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소시민 소설에 해당하는 게 윤은길의 아웃플레이구드로 나온 사례는 오 선생이라고 하는 나야 그 사람 학교 선생인지 문간방에 새들고 살고 있는 권씨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자존심 이해가 됐어? 근데 생활 능력이 없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시민인데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결론은 뭐야?
삶에 있어서 소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의식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기주의는 얄미워 안 얄미워? 아니에요. 살짝 얄밉긴 한데 뭐야 그 비난받을 정도는 아닌 거지. 이해가 됐어? 그냥 살짝 얄미운 거야. 귀여우면서 큐트한 얄미움? 뭔지 알겠지? 졸라 얄미운 짓 하는데 밉지가 않은 애들 있잖아. 맞습니까? 넌 미워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뭐 왜 이 새끼야? 어디 남자 새끼가 아니면 핑크 마스크라고 다니고 말이야. 남자 응? 블랙 오와 화이트 응? 새끼야. 내가 이해됐어? 이런 유능기를 위해 소설가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만 하면 돼요. 얘들아. 알았어? 네. 그러니까는 얘네들 유능길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불안의식이 뭘로 주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내적 갈등이에요. 뭐라고? 내적 내적 갈등, 방황 뭐 이런 것들로 그려주고 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런데 이제 유능길은 또 하나가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나가면 종탑아래서가 나오는데 유능길의 또 하나의 소설은 근데 이건 좀 예외적인 거긴 해요. 예. 유능길도 마찬가지로 뭘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전쟁 소설을 써요. 전후 소설하고 전쟁 소설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어차피 더 비슷하게 친다면 결국 뭐야? 전쟁 소설은 전쟁에 있어서의 비극적인 체험이 나올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 안 그래? 네. 이 비극적인 체험이 나오고요. 자, 이 비극적인 체험이 다 뭐랑 관계가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유능길은 이 전쟁 소설은 이건 좀 더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전쟁 소설은 이 비극적인 전쟁 소설이 이 사람한테는 뭐랑 관계가 되냐면 얘가 성장 소설 뭐라고요? 성장 소설과 연관성을 져요. 성장 소설 나중에 한번 또 해주는데 아까 그 이순원의 19세 오케이? 유능길의 장마, 유능길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야 얘가 종탑 아래서 뭐 이런 류의 소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린 시절의 전쟁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장소리란 말은 이 비극적 차원을 결국 뭐야 언제야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의 비극적 체험 맞습니까? 이것이 결국 뭐야 성장기에 뭘로 남아 있는 건 얘들아 성장 후 상처로 남아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성장 후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을 서술하는 게 또 하나가야 뭐야 유능길의 전쟁 소설이라고 봐요. 일반적인 전쟁의 비극과 조금 다르게 자기가 목격했던 전쟁의 비참함이 있잖아. 맞습니까? 네. 그것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나마 종탑 아래서는 어린 나가 결국 뭐가 된 거냐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긍정되는데 얘는 전반적으로 이 비극적 체험을 그냥 비극하고 어떡하면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항상 뭘로 끝나냐면 희망으로 결말을 맺는 게 유능길 소설의 특징이에요. 항상. 알았지? 네. 이걸 보시면 되고요. 치사하게 유능기를 두 개를 넣냐 씨 나쁜 새끼들. 예, 그 다음에는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이 있죠. 네. 그거 잠깐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김은혜 카레 노래도 넘어가도 돼요. 그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석재의 황만군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여기 안 보이죠 이제? 네, 쓰면 안 볼 거예요. 야 성석재부터는 좀 나중에 또 입으로 할까 우리?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직 다 아니야 얘들아. 또 배경 지식도 적어줄 거야. 어차피 이 소설 자체가 문제 푸는 거 자체가 아니라 작품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집어넣는 거거든요.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세 가지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작품들 하나씩 뚝뚝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작품의 내용상 갈래가 있어요. 내용상 갈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갈래 중인 게 성장소설. 뭐라고요? 성장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19세도 그렇고 종탑 아래서도 그렇고 하나 더 있던데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도 그렇고 다 성장소설이에요. 성장소설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얘는 뭐냐면 유년이나 아니면 청소년이야. 유년, 청소년이 주인공인 거죠. 갈등이 주체로 나오면 요 새끼는 성장소설인데, 성장소설은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몇 인칭이야?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을 주로 반추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성장소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알았어? 나는 이걸 보는데 성장소설의 기본적인 틀을 보면 뭐가 되냐면 미성숙한 인물 있죠. 미숙성이 아니라 미성숙이야. 바보야. 자, 미성숙한 인물이 존재하고 이 인물이 어떠한 뭐냐면라 시련이나 아니면 방황 이런 부정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숙한 인물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여러 번 거쳐야지 완전히 뭐 나름대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요즘 어른들 보면 나이 50이 돼도 안 성숙한 사람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좀 보시면 돼요. 알았어? 여기까지 보시고 미성숙한 인물이 나옵니다. 응? 자, 시련과 방황입니다. 성숙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되게 이제 뭐냐면 유년이나 청소년이라는 게 미성숙한 인물인데 미성숙한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이 뭐냐면 미성숙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세계와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죠. 맞습니까? 이 욕망과 뭐가 일치한다고 보는 거야? 세계가 일치하거나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미성숙한 인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갖는 새끼들이지. 그런 애들이 이제 미성숙한 거야. 되게 드라마나 이번에 빈센조도 마찬가지지만 걔네들이 악인형 그 허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악인형 인물들이 다 뭐야? 지가 갖고 싶은데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싶으면 세계를 정복해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니까 뭐가 되는가?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게 다 뭐야? 미성숙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련과 방황이야. 그러니까 부정적 체험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이너스 체험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통과제의, 이니시에이션, 통과제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과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통과의뢰 또는 통과제의, 통과의뢰, 알았어? 통과제의랑 헷갈리는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 성숙한 단계는 결국 뭐야? 자아는 교토 아니고 뭐야? 세계가 정말 압도적이구나. 결국 뭐야?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이 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구나가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이별의 고통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은 연애질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구나. 그 이유는 하나야. 왜? 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성경에서는 남자와 성도 다르잖아. 맞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가 달라요. 다른 외계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다른데 두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만남을 지속하려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돼? 자기를 먼저 생각해야 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미숙할 때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하지만 상대방은 좋아하겠지? 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야? 또 내가 요구하는 바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겠지요. 그게 미성숙이에요. 깨지는 거죠. 몇 번 헤어지다 보면 뭐야? 고통스럽게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러다 보면 결국 뭐가 돼? 여자친구를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구나.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 새끼는 살살 구슬려야 되는구나. 맞잖아, 그렇지? 깨닫게 되는 거야. 그게 성숙이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성숙 그 자체로 보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얘들아 솔직히 야 나는 세계에서 정말 교도 아닌 새끼예요. 이렇게 딱 느끼는 게 기분 좋은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솔직히? 기분 나쁜 거죠. 맞습니까? 근데 결국 뭐야? 자아가 그만큼 뭐야?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성숙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과 동시에 뭐야 얘들아? 이 시련이 딱 남아서 시간이 흐르면 상처로 남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상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 뭐? 트라우마. 이게 트라우마는 뭐냐면 아니라 외상성 증후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거야 상처 맞습니까? 트라우마라는 말은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뭐가 썩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 당해가지고 죽는 거, 뭐 이렇게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 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뭐야 외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처가 나와요. 이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얘한테 트라우마를 주는 건 사실 자아보다 뭐가 된 거야 얘라 세계관한테 트라우마를 주겠지? 이해가 됐어? 이게 결국 뭐야 소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끝나게 되면 성숙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끝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트라우마가 강조가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성장 소설의 전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9세라는 그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야? 나는 학교 관두고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돈 졸라 벌어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맞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 뭐냐면 하다 보니까는
그 돈 벌고 다 했단 말이야. 돈도 남못 잡게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벌었는데 공허한 거지. 이 나이엔 당연히 어디가 있어야 돼. 고등학교에서 축구 차고 맞습니까? 농구하고 유치원 깨고 벌 쓰고 막 뚜둑이 싸대기도 한대 맞고 막 그다음 그지? 이렇게 돼야 돼 정상인데 그거 안 하니까 너무 허한 거지.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야. 정체성이란 말은 자기의 존재 가치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중국인 거리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성장 소수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우리 종탑 아래서와 중국인 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들아 이게 한국 소설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시련이나 방황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전쟁 체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들아 자연스럽게 미성숙한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심지어는 얘는 뭐냐면 이 상태인데 나는 다이다이 먹는 것처럼 착각을 했으니까 상처를 입겠지 맞습니까? 근데 전쟁은 뭐냐면 얘 욕망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욕망조차도 억압당하는 게 전쟁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얘들아 실현과 방황 실현은 더 크겠어 작겠어? 크겠지.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는 당연히 성숙으로 가겠어? 트라우마로 가겠어? 100% 트라우마로 가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오종이의 중국인 거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밑에서 살다가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는 데까지 이사를 온 거란 말이야. 알았어? 이사 와가지고 전쟁 이후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의 성장을 그린 거고 유능길의 종탑안에서는 뭐냐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자기 눈앞에 자기 부모 엄마와 아버지가 죽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충격 먹어서 눈앞에 이거 시력을 상실하고 맞잖아 그치? 이거 이번에 부은 거 시험범이었단 말이야. 그거 나온 거 있고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은 뭐냐면 삼촌은 빨치산이고 외삼촌은 국군이야. 거기서 나타나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초콜릿 하나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삼촌이 오는 시간을 기관원한테 알려준 뭔지 알겠어? 나에게 할머니가 완전히 몇 달 동안 야린 거지 한마디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때 어떤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왜 날 미워할까? 원래 할머니 절대 손주 안 미워하잖아. 저 삼촌 팔아먹은 새끼 막 이러면서 내가 뭔지 알겠어? 예비 팔아먹은 새끼 막 이러면서 그런 가족 관계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게 되는 과정들. 유능기의 또 다른 소설 중에 기억 속에 들꽃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영선이라는 여자애를 주인공으로 한 건데 걔도 부모가 죽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부모가 남기고 간 금반지 유품인데 그 금반지를 뺏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그걸 뺏기 위해 노리고 있으니까 얘가 그걸 갖다 굉장히 위태로운 공간에다가 숨겨놨다가 결론은 거기서 비행기 소리가 쫙 나면서 떨어져 죽는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나오는 거지. 그게 거기 있었던 나라고 하는 애가 그걸 딱 목격하는 순간 그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겠니? 아니면 비참한 기억으로 남아있겠니? 그렇죠. 꿈꾸다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맞습니까? 그런 걸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장소설의 본질이야. 여기 다 그게 나오는 거지. 알았지? 여러분들 여기 이 교재에서는 성장소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것이 성장소설의 현대소설의 비중이 그만큼 커요. 알았지? 이제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내가 뭐 얘기했어요? 분단소설 얘기했지 맞습니까? 이 박완서의 소설이 무슨 소설이라고요? 분단? 아니요. 미안하다 얘들아. 여기는 그냥 역사소설로 가죠. 미안하다. 그 김은의 남한산성이라는 게 김은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소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해서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소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 어떤 굵직굵직한 팩트가 사실적인 부분이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약된 부분이야. 요약된 부분이 나오고 오케이? 그러니까 서술자의 서술에 요약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장면 구체적 장면이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장면 제시된 부분이 나오고 이게 나올 때 요약된 부분은 얼추 뭐야 얘가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돼. 얘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얘는 결국 뭐가 된 거야 얘라. 우리가 허구성, 허구.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의 결합 형태로 나타나는 게 여기에 해당돼. 이 카레노레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카레노레 남한산성이나 카레노레 이렇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카레노레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남한산성은 병자론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특히나 이제 이 장면 제시된 부분의 허구에서는 결국 뭐냐면 작가의 역사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작가의 역사관이 보이는 거죠.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냐면 그 지금까지 선생님이 컸을 때까지는 뭐냐면 김상원이 아주 그냥 지조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최명길은 기회주의자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뭐냐면 둘 사이에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 인조를 사이에 두고 그런 걸 보면 그냥 뭐야 최명길은 그냥 뭐가 된 거야
실리주의자. 청나라한테 그냥 무릎을 꿇더라도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김삼원은 그냥 무조건 뭐야 친명 사대주의자. 뭐 이렇게 버려줘. 그러면 생각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가의 역사관이 반영돼서 역사소설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요. 기존의 역사관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역사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역사관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새롭게 한번 써봐야겠어 라고 쓰는 게 역사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이순신 하고 드라마가 나오는 건 이순신 전기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근데 김명민을 일약 스타로 만든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걸 보면 이순신의 색다른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 왜에서 천민을 장수로 등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역사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선조가 이제 이순신을 견제했다든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이순신인데 같이 피난 갔던 새끼는 다 공신에다가 그 아들들까지도 다 공신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순신은 공신에 이름을 안 올렸잖아요,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는 그 당시에는 저것도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북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 북방 지역에서 외놈과 막 싸웠었거든요. 싸워가지고 남도 공을 세웠는데 공신의 이름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를 일으켜서 어디까지 치고 들어왔냐면 경복궁까지 실제로 치고 들어왔어요. 치고 들어와서 그때 선조가 화성 밑에 어디까지 피신을 갔었죠. 그때가 전쟁 바로 직후였는데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그 토벌대의 일부한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맞아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힘도 좋고 전류술이라서 머리 판단력만 좋았으면 그 사람이 아마 임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건 역사상에 쏙 빠져 있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잘 봐, 그런 것들을 심어 넣는 게 바로 뭐야 역사소설에 해당이 돼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역사적 지식이 있으면 읽는데 정말 편해.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분단 소설. 그러니까 분단 소설은 통틀어서 전쟁 체험. 분단 소설은 전쟁 체험. 오케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이게 전쟁 체험이 나오잖아요. 전쟁 체험.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분단이잖아. 맞습니까? 분단. 그 다음에 분단 후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했죠. 맞습니까? 네. 이 분단 후의 제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려요. 박완서가 가장 큰 모델이라고 박완서, 임철우 뭐 이런 소설가 문순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문순태 또 어디 있더라? 그 강원대 국문과 교수인데 전상국의 동행 뭐 이런 류의 소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쟁 체험은 주로 비극성 비참함이겠죠. 보통 뭐야? 친지의 죽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의 죽음 뭐 이런 건데 가족의 죽음, 전쟁 체험은 주로 뭐야? 이거 가족의 죽음이랑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남아서 이게 결국 뭐야? 평생 가는 뭘로 이어지게 된 거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인적 고통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조금 더 감이 안 보여요. 알았어. 자, 고마워. 너 PD 고마워. 죽이는데요. 자, 분단이 나오는데 이 분단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고향에 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거기에 고향 때 남아 있는 가족과 고향과의 단절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족 및 고향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쌤 저기 초록색깔 몰았을 거예요. 개인적 고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관계가 되나? 개인적 고통이랑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돼서 분단 후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제도가 뭐냐면 솔직히 뭐 사실은 이 분단 후 제도가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1970년대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집안식 중에서 한 사람만 북한에 있으면 그 새끼는 그 집안은 다 빨갱이 집안. 그 연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좌제가 80년대 후반에 없어졌거든요. 이해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박완서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오빠가 인민영웅이에요. 오빠가 난파간접으로 내려온다라는 첩보가 있다라는 핑계로 남편은 또 공무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편은 이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고 기관원들이 집 앞에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야. 결국 오빠는 안 내려왔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세상에 가장 무거운 틀리도 자꾸 얼그럭거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오빠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게 누군 거야? 마치 틀리와 같은 오빠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연좌제와 그다음에 뭐야? 지금도 여전히 이미 거의 철폐가 됐죠. 나 국가보안법은 지금이야 이제 민주화돼서 그런데 옛날에 국가보안법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옛날 국가보안법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선배 중에 하나는
그 재판정에 들어갈 때 소지품으로 지금 안 하는데 소지품으로 다 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에 불온 소속이 들어있다고 그냥 그 재판정에서 구속돼서 징역이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그랬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에서 임철우의 붉은 밤이라든가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잔인한 도시 또 하나 더 있는데 아 또 까먹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붉은 밤 같은 경우에는 그 붉은 밤이 뭐겠지? 고문실 같은 거겠지. 이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설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결국 뭐냐 이거 시대적 고통 맞습니까? 이게 짬뽕이 돼서 나타나는 소설도 있어요. 시대적 고통이 이렇게 나오는데 짬뽕이 돼서 나타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좌익과 우익이야. 우리 집안과 그다음에 이웃집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웃집 애가 좌익이야.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라.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뭐야? 다들 뭐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죽이는 거지. 난 도망 나온 거고. 이해가 됐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세월이 좀 전쟁이 끝 세월이 흘러서 춘천 어딘가에서 그 새끼를 만난 거야. 날 보고 히우직 웃어. 수kim 씨를 죽여. 도망가는 거야. 형사가 날 쫓는 거지. 그게 전상국의 동행이라는 소설이야. 뭔지 알겠지? 결국은 뭐야? 이념이 만들어낸 가족사의 비극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되게 많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그 어느 집에서는 일제강점기까지 내려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쪽이 친일파야. 친일하면 순사 따까리를 하는 거야. 한쪽은 뭐 하는 건데 순사 따까리 하면서 여기다가 뭐야 못된 짓 하는 거야. 뭐 아내를 죽여 막 겁탈하다가 막 이렇게 죽여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겁탈하려고 하는데 남편까지 죽이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애가 일을 하겠지. 그래서 해방이 돼. 얘는 빨갱이가 됐고 다시 이민이라서 그 친일파 했던 새끼를 그 새끼를 죽이는 거지. 그럼 얘 애가 또 일을 가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 먼저 여기서 주고받는 거야. 먼저 여기서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비굴어지는 게 그게 문순태의 철축제라는 소설 나중에 볼 거야 아마. 그런 유의 것들이 비슷비슷한 소설들이 다 이렇게 유행처럼 연결돼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패턴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알았지? 예. 여기까지 됐니? 예.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작품 하나만 하고 갈 거야. 다반서에 겨울 달인데 선생님이 소설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아까 내가 메밀꽃 필모를 읽을 때 다 읽었니? 건너뛰었니?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지 맞습니까? 주인공이 하나가 픽스가 되면 원래 다 안 읽고 어떻게 해요? 건너뛰는 취미생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 얘들아 건너뛰는 거는 첫째 건너뛰다 보면 뭐야 눈알에 힘이 풀리겠어? 힘이 꽉 조지겠어? 꽉 조져. 꽉 조져. 그러니까 스스로가 뭘 만드는 거야? 긴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나름 서스펜스하고 스릴 넘쳐. 알았어?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 사건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는데 잘 봐봐라. 이북에 노부모 아렌을 남겨두고 어린 딸 하나만 얻고 내려온 빈털터리 게다가 나이는 나보다 12살이나 더 많고 직업도 불안정한 무명화가를 불쌍해하다가 그만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고 호라비와 어미 없는 것의 군기를 닦아내고 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온 게 큰 허탕을 친 것처럼 억울하게 여겨졌다. 몇 페이지인지 몰랐어요? 이게 앞에 맨 앞 페이지야. 7페이지. 미안해. 맞지? 오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튼 이북에 노부모 아내를 남겨두고 어린 딸 하나만 얻고 내려온 빈털터리 게다가 나이는 나보다 12살이나 더 많고 직업도 불안정한 무명화가를 불쌍히하다가 그만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고 호라비와 어미 없는 것의 군기 가난한 기색을 닦아내고 어미 없는 어린 것이 뭐야? 딸 맞지? 예.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온 게 큰 허탕을 친 것처럼 억울하게 여겨지더니 나이 먹으니까 아 내가 저 새끼를 왜 사랑했어? 맞잖아 그치? 뭐 이 얘기한 거야 지금 한마디로 소가 산 거 같은 헛산 거 같은 기분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약해서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디가 아프냐고 남편과 딸이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난 속상하는 일이 좀 있는데 어디로 홀로 혼자 여행이나 떠나고 싶다고 했다. 그랬단 말이야. 잡아. 하필 이 겨울에 혼자서 여행을 신기했다라고 돼 있지 맞습니까? 그 밑에 줄에 나는 이런 을씨년스러운 도시 겨울 풍경에 느닷없이 뭉클한 감동을 맛보았다. 아주 그냥 낭만적이셔. 그 밑에 줄에 정말 당장 떠나리라 마음 먹었다. 중요하다.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마 남편하고 딸한테 뭔가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 맞습니까? 근데 이 정도 흐름이면 여러분들이 소설에서는 어떤 컨셉이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소설을 볼 때 비문학 할 때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민서가 제일 약한 건데요. 인접성이라고 하는 거야. 인접성은 뭐냐면 인과적 선후관계. 뭐라고요? 인과적 선후관계를 인접성이라고 해요. 인과적 선후관계를 인접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장면이 나오면 인과적인 선후관계로 그 전에 뭔 일이 있었길래를 진척해야 되는 얘기지. 먼저 했을 때는 하나의 장면이 딱 그려지잖아. 장면이나 아니면 선지가 딱 선지나 장면이나 아니면 하나의 선지가 딱 주어지잖아. 선지란 말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이게 나오면 이것의 전 장면과 이것의 후 장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전후 장면이 나와. 맞습니까? 전 장면과 후 장면을 한번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아줌마가 서운해한 거는 이 아버지와 딸이 주로 뭐 했을 것 같아 지금? 뭐 했기 때문에 서운한 것 같아? 결혼. 뭐 딴 년이랑 결혼해서? 늙어서? 아닌 것 같죠? 뭔 것 같아? 뭐와 연관된 것 같아? 이 정도로 억울해할 정도면 이미 흐름 속에 나와 있는데 호라비와 다른 여자의 아기를 갖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지금 허탕하고 억울한 거죠. 그럼 얘가 받았을 그 억울함의 배신은 뭐에 기인한 것 같아? 호라비. 아마 두고 온 아내에 대한 또는 두고 온 엄마에 대한 복과 관계가 되지 않겠니?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이제부터는. 알았어? 아직 1학년까지 봐주는데 2학년 돼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1학년 되니까 봐주는데 수능 볼 때까지도 아직 멍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 성적 안 올라요. 알았어? 네. 이게 분단 소설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는 게 가능할지거든요. 뭐 자 모르시는데 지금 이거는 솔직히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그거 없어. 여기까지 중략이지. 네. 여기까지 끊어. 이게 소설에서 중략 나와 중략이 동그랗게 쫙 치세요. 중략은 무조건 끊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여기까지가 그냥 한 장면이야. 일단 한 작품이야. 한 제시문이야. 알았어? 여기까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나는 남편하고 딸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여행을 가고 싶어졌어요. 맞지? 끝. 네. 자, 봐봐. 그럼 갈등의 주체는 나지. 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야? 당연히 여행을 갔겠죠? 미닫이 밖에서 아주머니의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잘 봐봐, 얘가 그 밑에 줄 내가 잠에서 깬 걸 반가워해 주는 것이었다. 너무 반가워해 저 아주머니 혹시 나를 약이라도 먹고 영영 잠들려는 손님으로 오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반가워했다는 얘기지? 아마 하룻밤 잔 것 같아. 맞습니까? 네. 곧 점심상이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 자, 그 밑에 줄에 조금도 영업집 밥상 같지 않고 시골 친척집에 들러서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다. 하고 나왔지, 얘들아.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아주머니는 내 옆에 붙들어 앉혔다. 별 말씀을요. 저는 어머님 모시고 벌써 먹은 걸요. 라고 돼 있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아주머니가 벌써 노파의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 나왔죠? 도리질 도리 연주야 너 어렸을 때 많이 했어. 근데 대가리가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가만냐. 저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씨. 야 현수야 하는 게 여기 카메라. 도리질이 일단 여기서는 노파의 도리질이 이 사람한테 관심을 끈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노파의 도리질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야 어차피 너 마스크 했어. 오케이. 미친년. 딱 그대로 그냥 바로 그냥 밑에 롤 떨어지고 제대로 있었어. 얘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예, 인쇄해가지고 학원 게시판에 붙일 거예요. 안양여고 미친 퀸. 괜찮네요. 예. 광녀. 괜찮네요. 그죠? 광녀. 뒷광자가 아닌 거 알죠?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 자 밑에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자 밑에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걸요. 됐죠 얘들아? 그 밑에 줄에 자 25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자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자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건 얘들아? 내가 보기에 아줌마는 울 것 같은데 말씨는 침착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그 밑에 줄에 자봐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미풍의 살랑이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유연하게 건강이 나쁠 땐 동작이 크고 힘들게 뭔지 알겠어?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맨 위에 줄에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하고 바람이라도 하듯이 죽자꾸나 도리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자 그것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자 긁어 모아서 한약도 많이 써보았고 그 밑에 줄에 시어머니는 마치 죽는 날까지 노연할 수 없는 업보처럼 잘 봐봐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딱 끊었어. 그럼 결국 여기서는 중요하지 맞습니까? 나는 결국 말해 아주머니의 시어머니가 도리질을 25년 동안 해왔다는 사실을 들은 거지. 네. 오케이 그냥 이거는 주원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중략별로 내용을 딱딱 압축해 보세요. 재밌어요. 다 안 읽어도 내용 통하지.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그 후 나와요. 자,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복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감 모퉁이도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실만은 그때 같은 방역만 가셨달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밑에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자, 그 밑에 줄에 이제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렇으니까는 말이야 그 밑에 줄에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잡수는 거라도 정성껏 잡수게 해드리고 그 밑에 줄에 돌아가신 날까지 그거야 못 해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 써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 얼굴이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그 밑에 등골에 전율이 나왔다. 야, 등골에 전율이 했다면 두려움이야? 아니요, 감동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중요하죠, 맞습니까? 결론은 뭐가 된 거야? 시어머니의 이런 치매 증상 중에 일부분이 도리질을 다 감당해주고 있는 이 아주머니가 멋있어 보였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봐봐 얘들아. 자, 아주머니 또 한 번 고마워했다. 자, 외아들이 신상에 대한 크나큰 근심을 달래드렸던 이 과거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찐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서 외아들이 뭘까요? 자, 봐봐. 내가 점괘가 됐다는 게 조금도 어쩌지 않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자, 그럼 뭐 떠나시겠나요? 자, 떠나시겠네요. 그래서 네, 준비 다 됐어요. 그 밑에 줄 4시간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게 됐군요. 같이 올라가는 모양이죠. 자, 그 밑에 줄에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나도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가리라는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내렸고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라고 해라. 자, 봐봐. 그 밑에 줄에 고부간의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꼭 맞잡았다. 어머님, 저 서울 좀 다녀오겠어요. 물건 살 것도 있고 좀 있고 해. 자, 봐봐. 밑에로 안 내려온 태식이 녀석도 보고 싶고 해서요. 자,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노판 여전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잘 봐봐. 그 밑에 줄에 뭐 이거 나와요, 얘들아. 그쵸? 예. 그 밑에 줄에 아마 몰라요가 아니라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보고 싶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에 줄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맥맥이 흐르는 그 무엇을 직접 내 손으로 맥짚어보고 알았어. 그냥 결국 이 사람들의 애정을 느끼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끈끈한 애정 맞지? 맞지? 고부간의 끈끈한 애정을 자기도 한번 느끼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줄 보면요, 나머지가 다 필요 없고 얘들아, 두 번째 줄에 유약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졌다. 결국 내 손이 경건하게 보태진 거야.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살살 흔들었지만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헛살지만은 않았고 말고 결국은 이 소설은 주원방견에서 갈등의 결과가 해소야 지속이야? 해소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났지? 그럼 다시 앞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내용 확인 문제부터 보면 나가 여행을 떠나기 전 남편과 딸에게 당한 속상한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지 맞습니까? 그쵸? 결국 뭐야? 억울하고 허탈한 거죠. 맞습니까? 남편이 뭔가 뒤통수 쳤다니까. 자, 2번 노파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허구한 날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안 할게요. 얘들아, 다음부터는 안 해줄게. 니들이 한번 보고 확인만 해. 알았지? 1번 볼게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삶에 대한 허탈감 속에서 끊어. 여행을 떠난 거 맞지? 중력 첫 번째지? 맨 첫 장면이지? 네. 2번 남편은 나가 혼자 여행을 떠나겠다는 것에 신기했다. 중력 첫 장면이지? 네. 나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었다. 중력 두 번째 장면이지? 어머님께서 제가 오는 게 못마땅하신가 봐요. 나와 안 나와? 자꾸 이렇게 도리지를 치시고 나올 텐데요. 중력 첫 번째 중력 나오지 맞습니까? 첫 번째 중력과 두 번째 중력 사이에 미추친 기억이요. 노파 이상한 도리질 그 밑에 줄이요.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됐냐? 네. 오케이. 4번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북해했다. 아니죠?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죠? 네. 슬픈 눈빛이지만 고즈넉하게 얘기했죠? 네. 오케이. 5번 아주머니 시어머니 도리질은 불치병으로 여기며 모시고 있다. 맞죠? 네. 치료보다는 뭐야? 보살펴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보기와 관련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인데 나는 문학은 보기부터 안 봐 얘들아. 보기는 항상 마지막에 보는 거야. 솔직히 얘기할게 얘들아. 소설은요 이 보기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보기부터 먼저 보고 소설을 볼 거예요. 알았지? 네. 오케이. 자, 삶에 대한 애착과 핏줄에 대한 애정을 끊어.
삶에 대한 애착과 핏줄에 대한 애정은 일단 답이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사파적 구성이란 말 나오죠. 네. 밑줄 치세요. 이제부터 개념 필기 들어갈 거예요. 2번 나가 여행을 떠난 계기는 끊어. 물질 중심주의 풍조에 대한 회의감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신감이었죠. 네. 그러니까 2번 지우시고요. 3번은요. 6.25 전쟁과 분단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끊어야 해라. 이 글은 사회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이에요? 목표죠. 내적 갈등이죠? 오케이. 나의 시각에서 서술의 빗줄. 4번은요.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인 나의 내면 심리를 하고 나왔지 맞습니까?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끊어. 됐어요? 자, 우선 치밀한 심리 묘사의 빗줄, 나의 내면 심리의 빗줄. 자, 5번을 보게 되면요. 여성어갑에 대한 현실을 비판하려는 끊어야 해라. 이 소설은 분단 소설이에요? 여성 소설이에요? 분단 소설이기 때문에 이건 여성 소설에 대한 되는 얘기가 아니죠. 맞습니까? 자, 요과에서는 선생님이 개념 필기 좀 들어가. 이 개념 필기 때문에 내가 이 교재를 선택한 거거든요. 나머지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니들 보고 읽으라고 그러고 문제 푼 다음에 난 개념 필기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쌤 도리질이 뭐예요? 내가 아까 했죠, 도리질. 내가 아까 계속 머리 아프게 흔드는 동안 뭐 봤어? 뭐 봤어? 현수야, 네가 대신 도리질 해줘. 됐냐? 자, 봐봐. 여기 보면은 수업 집중 안 할래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첫째가 사파적 구성이란 말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계속 필기해 줄 거야. 지치지 말고 필기하셔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알았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소설의 구성이야. 뭐라고요? 소설의 구성. 자, 소설의 구성에 대한 얘기야. 자, 소설의 구성 방법에 대한 얘기. 소설의 구성의 종류에는 어떤 구성이냐면 얘들아 순행적 구성. 뭐라고요? 순행적 구성. 오케이. 역순행 구성. 역전적 구성이라고 합시다. 역전적 구성. 그 다음에 그래요. 사파적 구성이야. 열거식 구성. 미안하다. 액자식 구성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빼고 액자식 구성. 그 다음에 열거식 구성. 네 가지의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행적 구성은 다른 말로 따지면 순행적 구성은 일단은 뭐냐면 얘라 뭐 추고식 구성, 추고식 구성 또는 뭐냐면 얘라 평면적 구성 이라는 말을 쓰고요. 역전적 구성이라는 말은 역순행 구성, 그 다음에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액자식 구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외화와 내화로 나눠지는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외화와 내화. 알았어. 외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화를 계기로 내화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수행적 구성은 말 그대로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뭐라고요? 시간의 흐름. 오케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수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사건의 원인이 중요해? 뒤에 나온 결과가 더 중요해? 결과요. 이해가 됐어? 결과 중심이고요. 얘는 결과 중심이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중심이에요. 뭐라고요? 심리 중심. 이 상황에 따라서 심리가 어떻게 심리의 변화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역전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로 회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도 가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사건이 그냥 뭐냐면 사건 1에서 사건 2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건 1이 현재의 사건이라면 사건 2는 과거의 사건으로 아예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알았어? 네. 역순행적 구성은 뭐가 메인이냐면 여기서 일로 뒤집어지는 요때 요 경계를 발견하는 게 가장 숙제예요. 어서 바뀔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역순행적 구성인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이해가 됐어? 얘는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뒤에 원인 중심이죠. 원인이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인과적 구성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인과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액자식 구성은 사실은 뭐냐 외화는 내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중심은 뭐가 되는 거야 얘라? 중심 사건은 내화가 중심 사건이 돼요. 다만 이게 외화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주로 이 내화를 끌어들이냐면 주로 뭐냐면 회상.
또는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현대 소설을 기준했을 때가 회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결국 뭐야 현재의 회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과거 사건을 끌어들이는 거야. 얘는 사건이 뒤집어진 거고요. 얘는 옛날 사건을 그냥 인물이 떠올리고 있는 거야. 알았어? 네. 이거 달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열거식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비슷한 사건이 나열되는 거야. 오케이? 순서 필요 없고 얘랑. 자, 유사 주제야. 유사 주제. 유사한 주제의 장면이 나열되는 거예요. 장면이야 바보야. 장면이나 아니면 뭐야 사건이 나열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나열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반복의 방법으로 주제를 강조한 건데 영어로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았어? 그때 이 열거식 구성할 때 결국 뭐야 이 유사 주제의 사건이나 장면을 우리가 얘를 갖다 사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파적 구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열거식 구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열거식 구성은 어디서 쓰냐면 얘는 특정 인물 뭐라고요? 특정인물. 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특정 인물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예찬할 때 기억에 남기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이 열거식 구성이에요. 주로. 이해가 됐어? 네. 근데 이거는 특정 인물을 예찬하거나 기억에 남기려고 쓰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네. 그래 안 그래?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더군다나 순행적 구성에 해당이 되고요. 사파식 구성은 이 열거가 시간적 순서에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3번에 나의 시각에서 서술한다는 말이 나오지. 뭐라고요? 나의 시각이. 그쵸?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의 시각에서 서술합니다. 나의 시각에서 서술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의 시각에서 서술한다는 이것은 이퀄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나의 시각에서 서술한다는 말은 이퀄 무슨 뜻이에요? 1인칭 시점에 오! 맞았어요? 그럼 당연하죠. 오, 훌륭해요. 이 소설이 1인칭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시점에 대한 필기를 여기서 또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타고 올라가서. 근데 니들 그러면 카메라 흔들면 나갈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더군다나 4번에 보면 나의 내면 심리가 나오죠. 맞습니까? 네. 야, 이것도 한번 적어주는데 우리가 나의 내면 심리라고 했어요. 나의 내면 심리. 야, 나의 내면 심리를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은 뭘까요?와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뭘까요? 달라. 선지에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은 뭐밖에 없어요. 얘는 전지적 시점밖에 전지적 시점이고요. 전지적 시점은 작가 시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작가람을 뺄게요. 네. 나의 내면 심리에 주목할 건 뭐냐라 주인공 시점이야. 오케이. 이 소설 갈등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네. 예, 그 주인공 시점 맞는 거예요. 그게 답 4번이에요. 아, 어떻게 알겠지? 네. 요거 어차피 뒤에 읽다 보면 시점에 대한 선지가 나오겠죠? 그때도 시점에 대한 개념 정리 해드릴게요. 알았지? 자, 3번이야. 뭐 어차피 이 글의 주제랑 관계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지? 네. 도리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쵸? 이 할머니한테 이게 트라우마지? 네. 오케이. 그렇다면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왜 2번이 되는지 알겠지? 네. 오케이. 자, 4번으로 넘어가시면 이 글에 대한 설명을 하나 특별한 것은 자, 서술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끊어. 야, 서술자가 다양한 각도라는 말은 뭐냐면 입장을 서로 달리해가며 이런 뜻이에요. 알았어? 근데 시점은 얘들아 다양한 각도가요? 고정된 곳일까요? 이게 이렇게도 한번 봐보고 이렇게도 한번 봐보고 이렇게도 한번 봐보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것도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해줄 텐데 딱 정리를 해줄 텐데 시점 나오면서 시브런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시브런. 저 새끼 또 욕하네 이러지 말고요. 이거 아니에요. 일단. 알았어요? 이거 아니고 이건 시점 불변의 원칙.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소설을 서술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위치, 스페이스, 딱 포지션 맞잖아, 그렇지? 그 자리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시점이 바뀌려면 뭐야? 다른 서술자가 다른 인물로 교체가 돼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다양한 각도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려면 결국 뭐야? 시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점은 소설의 시점은 나중에 몇 가지 예외까지도 알려져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점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점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2번 시간을 역전적으로 배치하여 끊어. 자, 그럼 역수행적 구성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는 뭐야? 배신감, 여행 왔음, 맞잖아, 그렇죠? 네. 시어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음, 뭐야? 아줌마와 함께 떠나면서 끝. 네. 시간적 순서 끝. 맞잖아, 그렇죠? 네. 그치? 안양이 오고 광역 왔지? 광역, 그치? 미치겠네. 너도 자꾸 그럼 나도 하나 붙이는 수가 있어요. 나도 우리 딸이 사주는 거 있어요. 여기다 붙이는 거. 리본용으로 된 거. 자, 3번을 보게 되면 중심 사건을 체험한 주체와 주체와 작품의 서술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맞습니다. 잘 들어봐. 이게 재밌죠? 잘 봐봐. 중심 사건을 체험한 주체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이거. 주인공이죠. 네. 근데 작품의 서술자가 뭐가 되는 거야? 서술자죠. 네. 이에 대해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밑에 해설 보면 중심 사건을 체험한 주체는 아줌마고 작품의 서술자는 나니까 분리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 소설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얘들아. 4번을 보게 되면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묘사하여 긴장감을 고정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맞습니까? 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럼 갈등의 양상이 지속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갈등이 지속된 양상이야, 해소되는 양상이야? 해소. 해소죠? 갈등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라 끊어. 이건 공간의 이동을 보지 마시고요. 성격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성격이 변해, 심리가 변해. 심리. 심리죠. 갈등의 해소니까. 맞죠? 네. 마음이 점점 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성격은 얘들아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데 소설에는 얘들아 소설은 여기 또 끊어지냐? 네, 끊어져요. 아 진짜 지우기 귀찮은데 승질 나는데요? 진짜 이만큼. 그래요? 알았어요. 아 PD가 하면 안 돼요. 여기다 쓰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졸리냐? 다시 한번 얘기해.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우리 감자는 놀고 싶어요. 감자는 내가 앉으려고 그러면 이니까 앉을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내 무릎하게 앉으려고. 그냥 내가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으면 그냥 노트북 액정 씹어 먹는 재미 있어요. 잘 봐봐. 여기 있으면 뭐 하냐면 얘들아 자, 소설에는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 심리 소설과 그 다음에 성격 소설과 오케이 사건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리 소설은 되게 보편적인 뭐라고? 보편적. 보편적인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거죠. 대부분의 소설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격 소설은 되게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격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되게 뭐냐면 교훈적 뭐라고요? 교훈적. 교훈적.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훈적이란 말은 뭐냐면 인물 자체가 악인형이라든가 아니면 선인형이라는 전형적 인물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 이게 성격 소설에 뭐가 나오냐면 전형적 인물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전형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라는 게 뭐냐면 인물의 성격이 딱 하나로 픽스되어 있는 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규정이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나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서는 시어머니나 아주머니 전형적 인물 맞아요, 얘들아. 근데 성격상 전형적 인물이 아니라 뭐야? 그냥 뭐야? 전쟁의 피해자라는 전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격상 전형성은 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격 소설하기 힘들어요. 이 사건 소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격 소설은 되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뭐야? 예찬이나 풍자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사건 소설 같은 경우는 이건 주로 뭐야? 어떻게 끝나는데? 맞잖아. 얼마나 다쳤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남자애들 주로 뭐냐면은 블록버스터 영화 볼 때 좋은 놈이 뭐 다치고 나쁜 놈이 다치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돼? 얼마나 아프시느냐? 맞잖아, 그렇죠? 얼마나 뭐야 피범벅이 되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너희들 서든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 뭐야? 쟤를 죽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맞춰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느냐?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대가리 맞춰! 막 이러잖아, 그렇지? 예, 나 그거 다시는 안 하고 싶었는데. 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답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불안한 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맞아요, 얘들아. 근데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3번은 틀린데 이게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 소설이 사실은 액자식 구성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액자 부분이. 서술 부분에서 액자 부분이 뭐겠어? 아들이 이 아줌마 이게 왜 도리지를 치냐면 아들이 뭐야 이제 그 뭐야
그 이군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인민군을 끌려가기 있어서 숨어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 근데 뭐냐면 그 인민군 패잔병들이 와가지고 원래는 배고파가지고 곡식을 얻어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는 뭐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뭐야?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이 할머니 이상한데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다가 아들이 발각이 이제 나오다가 그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놀라가지고 아들이 딱 뛰쳐나와.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들이 이런 반동 새끼 해가지고 총을 다리로 쐈는데 전쟁 중에 치료를 못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치매 증상을 겪게 되는 거죠. 먼저 여기서.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이 소설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게 나오면 3번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네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내부 액자가 안 나왔죠. 이해가 됐어요? 액자 소설의 가능성은 보였는데 액자 소설의 딱 특징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4번은 일단은 답이 없는 걸로 오케이. 예, 가끔씩 이렇게 칩니다. 자, 봐봐. 5번. 보기의 차이점을 윗글을 통해 파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하고 나오죠. 근데 보기의 차이점이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차이점 보지 마세요 얘들아. 알았어? 잘 봐봐. 여기서는 아주머니가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한 거 내용일치 맞아요? 네. 맞죠? 아주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 이것도 내용일치 맞아요? 네.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의 내용일치 맞아요? 맞죠? 네. 예, 아주머니가 대사업에 아주머니 대사업에 나야가 등골의 전율을 느끼는 거 아무튼 맞아요. 이 대사업은 뭐야? 시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는 거 맞죠? 네. 5번 아주머니와 동행하여 나가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이게 뭐야? 이거 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야? 나와 여주인에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좀 더 보면 위에 줄 보면 나는 그런 남편과 우부딸의 뒷바라지를 여주인은 고질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나와 여주인에겐 차이점이 있다라고 돼 있지. 네. 그럼 답은 몇 번이겠냐면 당연히 3번. 아주머니는 꿋꿋한데 나는 불만 덩어리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요거만 보고요. 그 다음에 6번이요. 자, 6번도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고 나와 있지. 맞습니까? 네. 내용을 치고 가시면 돼요, 그냥.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뭐야, 이거는? 고민의 결과야, 순간적이야. 이게 뭐는 거죠? 모르겠으면 물음표 치시는 거예요. 방금 결정 내린 것이란 말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여주인으로부터 받은 감동의 결과. 모르겠으면 물음표 치세요. 3번, 나는 여주인과의 동행을 통해 일치감을 이루게 되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나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 이거 당연히 맞죠? 네. 예. 5번, 서울에서 아들을 함께 찾아보겠다. 맞아, 안 맞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서울까지만 같이 내가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하겠다고 결정한 건 결국 갈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뭐야? 집으로 귀환하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하기로 하는 거예요. 알았지? 네. 응. 네? 응.